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아직 밟아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공유할 독창적인 이야기입니다. 귓가에는 아직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던 감미로운 웨딩 마치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얼굴에는 신부화장의 정교함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패백 때 입었던 붉은색 한복의 비단결이 피부에 닿아 축제의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슬비. 오늘은 나와 박지훈의 결혼식 날이다. 상상 속 신혼 첫날 밤은 촛불을 밝힌 방에서 서로의 귀에 속삭이며 연인에서 부부로 거듭난 두 사람이 수줍음과 설렘을 안고 더없이 친밀한 순간을 나누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 내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마지막까지 남아 장난치던 친구들을 배웅하고 피곤하지만 들뜬 몸을 이끌고 이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신혼 남편의 다정함을 만끽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박지훈이 전화를 받더니 몇 마디를 한 후 어색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슬비야, 아직 정리하지 마. 엄마가 거실로 잠깐 나오래. 가족 회의 좀 하자고. 박지훈은 손을 비비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가족 회의? 지금? 나는 얼어붙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황당함이 차올랐다. 지훈 씨,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어머님은 안 피곤하시대?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온종일 시끌벅적한 행사를 막 끝냈고 환갑을 앞둔 시어머니는 진작에 주무실 시간이었다. 아주 중요한 일이래. 오늘 밤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난처함, 심지어는 순종적인 체념까지 섞여 있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와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와의 관계는 아주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늘 표면적인 예의는 지켜왔다. 그녀는 똑 부러지고 능력 있는 여자였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박지훈을 키워 번듯하게 성공시켰기에 성격이 강단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애 시절 간혹 까다롭게 굴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했다. 설마 신혼 첫날부터 고부 갈등 드라마에 막이 오르려는 걸까? 아니면 미래 생활에 대한 어떤 중대한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 마음속 의구심을 억누르며 나는 박지훈을 따라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이미 소파 주좌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짙은 보라색 실크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였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엄숙함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녀 앞에는 노트북과 펜까지 놓여 있어 마치 공식적인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슬비야,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박지훈은 내 옆에 쭈뼛거리며 앉았지만 몸은 확연히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미세한 자세가 내 마음을 한 번 더 가라앉게 했다.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고 순종적으로 들리도록 노력했다. 김미숙 여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겹쳐 놓았다.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슬비야, 오늘 너희가 결혼했으니 이제부터는 진짜 한 가족이다. 우리 박씨 집안은 규칙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원칙적인 것들은 처음부터 확실히 세워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화목하게 지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속으로는 무슨 원칙적인 것이기에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조급하게 규칙을 세워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첫째, 앞으로의 생활비 문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독립적이고 자립하는 거다. 질질 끄는 걸 싫어해. 그래서 제안하는데 내일부터 이 집의 모든 지출은 더치페이를 실행하자. 명명백백하게 누가 누구 덕보는 일 없고 누구도 손해본다고 느끼지 않게 말이야. 더치페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연애 시절 가끔 외식할 때 하던 그런 더치페이가 아니라 결혼 후 가정의 더치페이라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난방비, 하루 세끼, 식사, 경조사비. 이 모든 자질구레한 지출을 마치 룸메이트처럼 일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부담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은 박지훈을 쳐다봤다. 그에게서 반대의 기색이나 최소한 놀라는 표정이라도 읽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위에 꽃이라도 핀 것처럼. 내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이건 시어머니 혼자만의 돌발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적어도 박지훈은 알고 있었고 어쩌면 묵인했거나 동의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님, 나는 마음속의 분노와 황당함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저와 지훈 씨는 이미 결혼했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예요. 재산은 공유하는 거고 생활비를 더치페이 한다는 건 한 가족이라기보다는 동업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슬비야, 내 말이 틀렸다. 한 가족이니까 돈 계산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까지 하는지 아니? 우리가 미리 정해두고 각자 돈 관리하고 각자 책임지면 오히려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이걸 바로 현대 결혼의 선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다. 봐, 외국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한다잖니? 기가 막힌 선진적인 개념이었다. 냉정과 계산을 선진이라는 말로 포장하다니 정말이지 경이로웠다. 나는 시어머니가 이 말을 할 때 박지훈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신혼 첫날 밤 어머니의 이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오기가 솟아올랐다. 좋아,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내가 놀아주지. 이 연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반박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비용 말이다. 이번 결혼식에 들어간 돈이 앞뒤로 다 합쳐서 거의 5천만 원이야. 이 돈은 우리 집에서 일단 대납했다. 그녀는 대납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리고는 박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훈아, 네가 슬비한테 말해라. 박지훈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지만 어머니의 엄한 눈빛과 마주치자 그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마치 대본을 외우는 사람처럼 메마른 말투였다. 슬비야, 엄마 말씀은 결혼식은 두 사람의 일이니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몫인 2,500만 원 편할 때 나한테 보내주면 좋겠어. 콱쾅 내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비용을 더치페이 하자고? 나더러 2,500만 원을 보내라고? 방금 전에 생활비 더치페이 제안이 내 마음을 차갑게 했다면 지금 박지훈이 직접 내뱉은 이 말은 내 자존심과 그에 대한 남은 환상을 땅바닥에 내던져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었다. 이번 결혼식은 예식장 예약부터 웨딩 업체 선정, 하객 초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도맡아 처리했다.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 차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녀는 박씨 집안이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돈을 내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가 사려 깊고 우리 친정이 돈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대납, 공동 부담, 정말이지 기가 막힌 계산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예단비로만 1억 원을 주셨고 각종 귀금 속에 친지들의 축의금까지 합치면 실제 지출은 2,5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결혼했으니 한 가족이고 내 것이 그의 것이고 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굳이 그렇게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 현실이 내 뺨을 흔흔히 후려쳤다. 그들은 미래의 장부만 확실히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결혼식까지 소급해서 정산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1시간 전만 해도 단상 위에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말하던 이 남자. 지금은 마치 전령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결혼식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아픔으로 오그라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기만당하고 모욕당했다는 분노였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냈다. 그들 앞에서 우는 것은 내가 약하고 다루기 쉽다고 느끼게 만들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일 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이 인의를 저버렸으니 내가 의리를 저버린다고 탓하지 마라.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가시집온 나에게 불리하다. 차라리 일단 동의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편이 낫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심판하는 듯한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인 눈빛 속에서 박지훈이 회피하는 시선 아래 나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내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의논하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였다. 아, 그 얘기였군요. 좋아요. 어머님, 공평하네요. 결혼식 비용 2,500만 원, 맞죠? 알겠습니다. 문제없어요. 내일 바로 지훈 씨한테 보내드릴게요. 나의 상쾌한 동의는 분명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네가 분수를 아는구나 하는 듯한 더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박지훈도 확연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심지어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했다. 그래, 슬비야. 너는 정말 사리분별이 밝은 아이구나. 엄마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금세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럼 그렇게 정한 거다. 시간도 늦었고 너희도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테니 어서 쉬어라. 그녀는 만족스럽게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나와 박지훈만 남았다.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슬비야, 나는 박지훈이 무언가 해명하려 입을 열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피곤해요. 씻고 잡시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곧장 욕실로 향해 문을 닫고 잠갔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비로소 소리 없는 눈물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거울 속 눈가는 약간 붉어졌지만 눈빛은 단호한 자신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박지훈, 김미숙,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이제 막 시작이야. 너희가 더치페이 결혼을 원해? 한 푼 한 푼 다 계산하고 싶다고? 좋아. 내가 상대해주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손님 모셔오긴 쉬워도 보내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른바 신방이라 불리는 그 밤, 나는 침실 침대에서 잤다. 박지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내 차가운 시선에 밀려나 결국 이불을 들고 거실 소파로 갔다. 동상이몽, 아니, 우리는 한 침대 쓰는 것조차 생략했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내일 아침 시어머니를 경악하게 할 그 계획을 몇 번이고 다듬었다.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기대해.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반격의 시작.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슬픔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거의 냉정에 가까운 계획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정신적인 흥분이 육체적 피로를 억누르고 있었다. 모든 세포가 곧 다가올 반격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창밖에서 일찍 일어난 새들의 맑은 지저귀이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박지훈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안색은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나는 자신을 보았다.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을 가리기 위해 꼼꼼하게 옅은 화장을 했다. 나는 가장 정신이 맑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몇 개를 서류 가방에 챙겨 넣었다. 여기에는 내 모든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아침 7시 정각.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을 시간이라고 짐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침착한 걸음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름 연기와 음식 냄새가 자욱했다. 박지훈도 소리에 잠이 깨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슬리퍼를 끌고 식당으로 나왔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다소 의아해했다. 슬비야, 이렇게 일찍 어디 가? 오늘 휴가 냈잖아. 시어머니도 계란 프라이를 담은 접시를 들고 나오다가 나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내 그 자애로운 가면을 다시 썼다. 슬비야, 일어났니?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오늘 별일 없으니 좀 더 자지 그랬니?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식탁 옆에 섰다. 차분한 시선으로 그들 모자를 훑어보았다. 얼굴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어머님 지훈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전 아침 안 먹어요. 나가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박지훈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찔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접시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를 훑어보았다. 그래, 결혼한 지 이제 첫날인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니? 가족끼리 같이 아침 먹으면 좋잖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결혼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더 서둘러서 제대로 처리해야죠. 밤이 길면 꿈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어젯밤에도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집이 이제부터 철저한 더치페이를 실행하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명확하게 분담해야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것들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오해가 생겨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요. 네가 뭘 처리한다는 거야? 박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메말랐다. 나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류 한 장을 뽑았다. 그것을 식탁 위에 가볍게 놓고 그의 앞으로 밀었다. 지훈 씨, 이게 어젯밤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달라고 한 2,500만 원 결혼식 분담 비용이에요. 계좌를 확인해 보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예단비가 카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침 딱 맞네요. 이건 이체 확인 증이니 잘 받으세요. 이 순간부터 결혼식 비용은 깨끗하게 정산된 거예요. 나는 마치 평범한 청구서를 지불한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박지훈은 그 이체 확인증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확인증을 확 낚아채 위의 숫자를 자세히 확인했다. 정확히 2,500만 원인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얼굴에는 먼저 소원 성취한 듯한 더위함이 스쳤지만 이내 내가 이어가는 말에 더 큰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돈 문제는 깨끗해졌으니 이제 제 개인 자산 문제에 대해 얘기하죠. 나는 천천히 다른 서류 봉투 몇 개를 더 꺼냈다. 개인 자산? 네게 무슨 자산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경계하며 물었다.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항상 우리 집이 평범한 셀러리맨 가정이라 박씨 집안처럼 기반이 깊지 않다고 생각했다. 별건 아니고요.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제 이름으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전액 현금으로 사주셨어요. 크진 않아요. 한 25평 정도? 지금은 세를 줬고요. 나는 마치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평온하게 말했다. 그리고 출퇴근용 차 한 대도 부모님이 사주셨고 또 제가 직장 생활 몇 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재테크 투자도 좀 했고요.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강남에 있는 전액 현금으로 산 오피스텔. 비록 25평이지만 현재 시세로는 그들이 사는 이 신혼집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다.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오래전 회사에서 받은 낡은 아파트였다. 차에 재테크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여겼던 내가 이토록 많은 혼전 재산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더치페이를 할 거라면 이 혼전 재산들은 당연히 엄격하게 구분해야죠. 나중에 가치가 오르거나 수익이 생겼을 때 불분명하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나는 일부러 가치 상승과 수익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시어머니의 목을대가 꿀꺽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넌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데? 박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간단하죠. 나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절대적인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이 오피스텔과 제 차, 그리고 모든 은행 계좌와 재테크 계좌를 전부 제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슨 전문기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강한 불길한 예감이 이미 그녀를 덮쳤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 시간은 정확히 7시 30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침착하고 유능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슬비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실 수 있으신가요?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김 회계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변호사, 회계사, 박지훈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싹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침내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들의 경악한 얼굴을 훑어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맞아요. 저는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팀을 고용했어요. 지금 저는 법무법인에 가서 정식으로 혼전 재산 공증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취소 불가능한 가족 신탁을 설립해서 제 모든 혼전 재산과 그 미래의 모든 수익을 전부 이 신탁 기금에 넣을 겁니다. 이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는 저 자신이고 미래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수혜자로 추가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청천벽력처럼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넋을 앗아갔다. 혼전 재산 공증, 가족 신탁. 그녀가 TV나 경제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단어들이 지금 이 순간 갓 시집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슬비 명의의 모든 재산이 이제부터 견고한 법적 방패로 격리되어 박씨 집안은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치페이는커녕 나중에 집값이 오르고 재테크로 돈을 벌어도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신탁은 취소 불가능하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박지훈은 한 푼도 나눠 가질 수 없다. 안 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슬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막 시집와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다니 너 아직도 자신을 박씨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피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님, 그 말씀은 자신에게 하셔야죠. 어젯밤 신혼 첫날에 조급하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한 게 누구였죠? 결혼식 비용까지 며느리에게 분담하라고 쫓아다닌 게 누구였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건 그저 어머님의 요청에 부응해서 명명백백하게 철저하게 관척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박씨 집안이 저랑 계산하는 건 되고 제가 제 재산을 보호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르지.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말을 더듬었다. 생활비 더치페이는 살림을 위한 거고 너 이건 도둑 막는 거잖아. 내 눈에는 지훈이가 남편으로 보이기나 하니? 남편이요?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넋나간 닭처럼 서 있는 박지훈을 보았다. 신혼 첫날 밤에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아내에게 결혼식 비용을 요구하는 남편 말인가요? 박지훈 씨, 당신 스스로 말해봐요. 어젯밤 나한테 그 2,500만 원을 요구할 때 당신 눈에 내가 아내로 보이기는 했어요? 박지훈은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이슬비, 내가 경고하는데 네가 감히 이 문을 나가서 그깟 공증이니 신탁이니 하는 걸 하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쓰며 협박으로 나를 겁주려 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 지훈 씨, 걱정 마세요. 더치페이는 제가 엄격하게 준수할게요. 그리고 돌아올지 말지는 제 재산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그 어떤 가족 생활비나 공동재산 같은 명목으로 탐내어질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제 더치페이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돌아오는 걸 고려해 볼게요. 어쨌든 집세랑 수도세, 전기세에서 제가 내야 할 몫은 떼먹지 않을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는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등 뒤에는 죽음 같은 정적과 함께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절망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비명이 남았다. 이슬비, 너 그러면 안 돼.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문을 닫았다. 모든 계산과 모욕, 그리고 통제 불능의 포효를 완전히 차단했다. 아침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따스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전례 없는 해방감과 상쾌함을 느꼈다. 1단계, 근본을 뽑아내는 것은 완료. 이제 그들이 자기가 심은 쓴 열매를 맛볼 차례다. 더치페이? 헤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무엇이 진정한 선진적인 개념인지. 법의 갑옷을 입다. 숨막히는 그 집 문을 나서자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자유의 맛이었다. 나는 등을 꼿꼿이 폈다. 하이힐이 낡은 아파트 단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등 뒤에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소동과 분노는 잠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2명의 전문가가 서 있었다.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근엄한 표정의 최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금태 안경을 쓴 영리하고 유능해 보이는 김 회계사였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를 통해 급하게 연락한 분들이었다. 최고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주로 혼인 재산 및 가족 신탁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었다. 이슬비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최 변호사님, 김 회계사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밤샘의 피로와 아까 시어머니, 남편과 대치하며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뒤늦게 밀려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박씨 집안 모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꼼수를 생각해내기 전에 내 방어선을 완전히 구축해야 했다. 천만에요, 이슬비 고객님. 저희가 할 일인걸요. 김 회계사가 내게 간단한 아침 식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건넸다.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우선 속 좀 채우세요. 이동하면서 간단히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동시에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일을 맡기는 것이 변덕스러운 남편과 계산적인 시어머니에게 희망을 거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했다. 차는 도심을 향해 부드럽게 달렸다. 나는 샌드위치를 조금씩 먹으며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결하게 최 변호사와 김 회계사에게 설명했다. 물론 감정적인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사실만을 진술했다. 신혼 첫날 밤에 생활비 더치페이를 요구받고 2,500만 원의 결혼식 분담금을 추궁당한 것, 그리고 내가 개인 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결심한 것까지. 최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눈빛에는 그다지 놀란 기색이 없었다. 분명 이런 사례를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닌 듯했다. 그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슬비 고객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객님의 혼전 재산,
즉 부모님께서 증여하신 부동산, 차량 및 개인 예금, 재테크 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님 개인 소유에 속하며 결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소위 가정 더치페이는 법적 강제력보다는 도덕적 가정 내부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에 대한 상대방 가정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예방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김 회계사가 덧붙였다. 맞습니다. 이슬비 고객님, 혼전 재산 공증은 이러한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신탁을 설립하면 자산 격리 및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신탁에 편입하면 이 재산은 법적으로 더 이상 고객님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신탁 재산이 됩니다. 수탁자 신탁회사 또는 지정된 개인과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 운용 및 처분하게 되죠. 미래의 혼인관계에 변고가 생기더라도 신탁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내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법과 전문가의 지원이 내게 거대한 자신감을 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논의했던 방안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모든 핵심 법률 문서 서명을 마쳤으면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련 문서 초안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으로 가서 조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공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 가서 관련 계좌 변경 및 감독 절차를 밟고 마지막으로 신탁회사에서 정식 신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나는 마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정밀 기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나는 두꺼운 혼전 재산 공증 합의서를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검토했다. 합의서에는 내 명의의 강남 오피스텔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신 감정평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가치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차량, 각 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 펀드, 주식 등 모든 자산 명세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혼전 개인 재산임을 확인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 내 펜 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내 미래 생활에 대한 보장이자 선언이었다. 그 후 김 회계사와 함께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내 주요 자금 계좌에 특별 감독 조항을 설정했다. 거액의 자금 인출 시 다중 승인 또는 내 개인 변호사에게 사전 통지가 필요하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일부 재테크 상품의 수익금 수령 방식도 변경했다. 오후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탁회사로 갔다. 이곳에서 나는 그 지극히 중요한 취소 불가능한 가족 신탁 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내가 위에서 공증받은 혼전 재산 중 소액의 유동자금을 제외한 전부를 해당 신탁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신탁의 수혜자는 나 자신이며 미래의 나의 직계 혈족인 자녀가 수혜자로 추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탁 자산은 전문 신탁 매니저 팀이 보존 및 증식 관리를 하며 나는 위탁자로서 일정한 정보 열람권과 제한권을 보유하지만 자산의 처분권은 신탁 계약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슬비 세 글자를 쓰고 지장을 찍었을 때 전례 없는 해방감과 힘이 나를 감쌌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동시에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은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나의 경제적 명맥은 박씨 집안이라는 소용돌이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더치페이? 당신들이 원하던 것, 내가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더치페이를 선사하지. 모든 과정 동안 내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화면에는 지훈 씨, 어머님의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해서 깜박였다. 가끔 훔쳐보면 내용은 처음에는 이슬비,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 같은 분노의 질책에서 나중에는 슬비야, 얘기로 풀자.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 같은 냉정한 척하는 설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이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슬비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 더치페이 없던 걸로 할게. 제발 돌아와. 이러지 마. 나는 일절받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업무 처리 중간에 틈을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잘 처리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부모님은 놀라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결국 내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셨다. 그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모든 핵심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부 후속 등록 및 절차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와 김 회계사의 저녁 식사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고 두둑한 수임료를 지불한 후 혼자 화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거리를 걸었다. 조용한 레스토랑을 찾아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천천히 음미했다. 오늘 제대로 먹는 첫 끼였다. 음식의 온기와 알코올의 미세한 취기가 하루 종일 긴장했던 신경을 마침내 이완시켜 주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최신 메시지는 박지훈이 보낸 것이었다. 말투에는 거의 붕괴 직전의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슬비야,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집안이 난리가 났어. 엄마가 화병으로 혈압이 오르셨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 2,500만 원 돌려줄게. 더치페이, 우리 다시는 꺼내지도 말자. 우리 그냥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이 메시지를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약간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잘 살자고? 아쉽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우아하게 마지막 스테이크 조각을 먹고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평온하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지훈 씨, 더치페이는 당신들이 제안한 거고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재산 공증과 신탁은 더치페이를 더 잘 실행하고 나중에 분쟁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밤은 호텔에서 잘게요. 내일 돌아가서 제 더치페이 의무를 계속 이행할게요. 그리고 호텔 숙박비는 제가 알아서 부담할 테니 가정 공동경비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이 메시지를 보고 상갓집 개처럼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모습을 상상하자 내 입가에는 옌부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도권은 이미 내 손에 굳건히 쥐어져 있었다. 내일 나는 약속대로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치페이의 지옥. 서울 도심의 한 성급 호텔. 편안한 침대 위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숨막히는 시댁 분위기도 동상이몽의 남편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평온함과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쾌하게 일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조식을 여유롭게 즐겼다. 그리고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먼저 백화점으로 가서 최신형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캐리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개인 생활용품 몇 가지를 샀다. 고급 세면도구 세트와 편안한 수건 몇 장을 포함해서 이왕 돌아가서 더치페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 어떤 것들은 철저히 분리하는 편이 나았다. 정오 무렵 나는 새로 산 캐리어를 끌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와 박지훈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다. 건물 아래에 서서 익숙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어제의 서러움이나 분노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거의 냉혹에 가까운 평온함과 시험해보고 싶은 전투적인 마음뿐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그녀가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훈은 옆에 1인용 소파에 안절부절못하며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늘에 찔린 듯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는 부끄러움, 어색함, 그리고 약간의 아첨이 뒤섞여 있었다. 슬비야, 돌아왔구나. 그는 손을 비비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초리는 나와
그 새로운 캐리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복잡한 표정을 무시하고 마치 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록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캐리어를 끌고 나와 박지훈의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은 아직 신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빨간 이불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나는 곧장 옷장을 열고 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슬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지훈이 따라 들어와 내가 그의 옷을 옷장 한쪽으로 밀어내고 내 옷을 놓을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을 보고 련부주 물었다. 더치페이 실행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평온하게 말했다. 재정적으로 더치페이를 할 거라면 생활 공간과 물품도 당연히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섞이면 곤란하니까. 이쪽 절반은 내 옷장, 저쪽은 당신 옷장. 침대 옆 협탁도 마찬가지.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당신 거. 앞으로 당신 물건은 내 구역에 놓지 마세요. 나는 말하며 막 사온 방수, 라벨 펜을 꺼내 옷장 내부와 협탁 위에 선명하게 선을 긋고 이슬비, 박지훈이라고 썼다. 박지훈은 입을 벌렸지만 얼굴은 더욱 보기 흉하게 변했을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치페이는 그의 어머니가 제안했고 그 역시 묵인하고 실행했다. 옷 정리를 마치고 나는 새로 산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는 칫솔꽂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것, 박지훈 것, 그리고 내가 이전에 쓰던 것. 나는 망설임 없이 내가 이전에 쓰던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 산 고급 세면도구를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놓았다. 마찬가지로 라벨펜으로 옆에이라고 썼다. 그리고 나는 수건이 걸린 곳을 가리키며 따라 들어온 박지훈에게 말했다. 이 3개의 수건, 왼쪽부터 순서대로 어머님 거, 당신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쓰던 거였죠. 이제 이 수건은 나는 내가 쓰던 수건을 가리키며 폐기됐어요. 앞으로 이 자리에는 내 새 수건을 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켰다. 분노로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슬비, 그만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땅 따먹기 하니?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네가 아직도 박씨 집안 며느리인 줄은 아는 거야? 나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심지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네요. 쑥대밭이라니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치페이라는 게 당신 것, 내 것을 명확히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당신 것과 내 것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서 가정 불화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이건 어젯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진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너무 철저하게 실행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머님께서는 더치페이가 제가 돈을 내는 데만 적용되고 제 개인 공간과 물품을 보호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너 궤변 늘어놓지 마. 시어머니는 내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나는 돈 얘기한 거야. 누가 너더러 이런 병이니, 관이니, 수건이니, 옷장이니 다 나누라고 했어? 이게 어디한 가족 같아? 아, 그럼 더치페이에도 종류가 있나 보네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돈만 더치페이하고 물품과 공간은 안 하고. 어머님, 그 기준은 너무 유연해서요. 제가 좀 둔해서 따라가기 힘드네요. 제 생각에는 아예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 부부처럼 재산을 공유하고 비츠를 구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처럼 이중잣대를 대는 건 제가 못하겠어요. 어머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차라리 철저하게 하는 쪽을 택하겠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떠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잿빛 얼굴로 찍소리도 못하는 남편을 보며 느긋하게 덧붙였다. 참, 어머님, 이왕 더치페이 하는 거, 집안의 공공경비, 예를 들어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인터넷, 평소 장보고 요리하는 것도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정해야겠어요.
월말에 정산할까요? 아니면 미리 공동기금을 모아서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낼까요? 그리고 가사노동도요. 경제적으로 더치페이 하는데 집안일을 한 사람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할까요? 아니면 노동량에 따라 분배할까요? 이것들도 다 규정을 세워야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내가 더치페이를 가사 노동까지 확장하려는 것을 듣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이 집의 상전이었고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시키거나 마지못해 하더라도 자기가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녀와 가사노동장부를 따지려 하다니 이건 그녀의 목숨을 끊는 것과 같았다. 이슬비, 네가 미쳤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달려들 기세였다. 박지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막으며 낮은 자세로 내게 말했다. 슬비야, 그만 좀 해. 엄마 혈압 높으셔. 그 더치페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냥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없던 걸로 하자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뜨며 박지훈을 보았다.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 지훈 씨, 백지에 검은 글씨로 찍힌 이체 확인증이 아직 당신 손에 있고 어젯밤 가족회의의 정신도 당신이 참여해서 제정했어요. 어머님의 원칙이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어떻게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해요. 특히 가정 내에서는 더더욱 약속을 지켜야죠. 일단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더치페이 정신에 따라 이 가정을 엄격하게 운영할 겁니다. 제가 내야 할 돈은 한 푼도 빠뜨리지 않을 거고 제가 할 필요 없는 일은 조금도 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게 속한 권리도 단호하게 지킬 거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거의 기절 직전인 시어머니와 안절부절 못하는 박지훈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박지훈의 어쩔 줄 몰라 하는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밖의 소란을 들으며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돌아온 부메랑. 침실 문이 거실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울음소리는 때로는 억눌렸다가 때로는 높아졌고 박지훈의 낮은 위로의 목소리가 섞여 마치 서툰 가족 드라마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못 들은 척 방금 내 소유로 편입된 영토를 정리했다. 새로 산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캐리어를 내 옷장구역 옆에 놓고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 안에는 내 중요한 서류, 은행카드,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사적인 물건들을 넣었다. 이 작은 상자는 이제 나의 안전가옥이자 내 최후의 보루를 상징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평소 사용하던 가계부 앱 몇 개를 다운로드하고 새로운 장부를 만들었다. 이름은 직설적으로 박씨 집안 더치페이 생활장부로 설정했다. 분류는 주거 비용,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인터넷, 식비, 생필품 비용, 기타 잡비 등으로 명확하게 나누었다. 나는 이 더치페이 게임을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해낼 작정이었다. 밖이 점점 조용해졌다. 아마 박지훈이 시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모셔다 드린 모양이었다. 잠시 후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슬비야, 나와서 저녁 먹자.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방에서 드신대. 우리 둘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아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6시 30분. 좋다. 더치페이 하에 첫 번째 실천을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옷과 표정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박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시선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 두어 가지와 국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한 접시, 그리고 김국. 음식은 보기에도 평범했고 심지어 약간 맛없어 보였다. 평소 시어머니가 차리던 풍성한 밥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가 단단히 난 시어머니가 파업을 선언한 모양이고
이 저녁은 부엌 초보인 박지훈이 겨우겨우 차려낸 것 같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먼저 식탁 옆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 음식들을 몇 장 찍었다. 너 뭐 하는 거야? 박지훈이 의아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빠르게 조작했다.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가정 공동지출은 기록하고 분담해야 해요. 오늘 저녁 식사 식재료 원가를 계산해야죠. 김치, 돼지고기, 계란, 김. 대충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이 재료들 원가는 약 8,000원 정도 되겠네요.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했으니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럼 1인당 4,000원을 부담하면 되겠네요. 이 저녁은 제가 먹을 거니까 지금 우리 가정 더치페이 통장으로 4,000원을 이체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내고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할까요? 나는 말하며 정말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이체할 자세를 취했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는 무언가에 목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 한참 만에야 목소리를 냈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슬비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그냥 제대로 밥 한 끼 먹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그 2,500만 원 지금 바로 다시 보내줄게. 더치페이 그냥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말로 치자. 안 되겠니? 그는 말하며 정말로 휴대폰을 들고 허둥지둥 조작하기 시작했다. 곧 내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계좌에 2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문자를 보고 눈앞에서 거의 무너질 듯한 이 남자를 보았다. 마음에는 어떤 감동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아이러니만 느껴졌다. 돈은 쉽게 나갔다가 더 쉽게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돌려보였다. 화면에는 방금 받은 입금 문자가 떠 있었다. 말투는 평온하고 파동이 없었다. 지훈 씨, 이건 결혼식 비용 분담금인데 정말로 돌려받을 건가요? 그러면 더치페이의 기반이 사라지는데요. 아니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어젯밤에 가족 합의를 파기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께 확인을 좀 받아야겠네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규칙이 아직 유효한지 말이에요. 나는 일부러 어머님을 들먹였다. 어젯밤 그가 어머니의 뜻 앞에서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역시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에는 갈등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감히 어머니에게 확인하러 가지 못했다. 지금의 시어머니는 절대 더치페이를 무효로 하자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였다. 슬비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는 힘없이 창백한 변명을 반복했다. 한 가족?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거두었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는 않았다. 한 가족이 신혼 첫날 밤에 아내와 결혼식 비용을 계산하나요? 한 가족이 조급하게 더치페이 규칙을 세우나요? 박지훈 씨, 먼저 나를 동업자처럼 대하기로 선택한 건 당신들이에요. 이제 와서 감정을 논하자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소독기에서 내 전용 그릇과 수저를 꺼냈다. 나는 이미 내 모든 전용 물품에 라벨을 붙여두었다. 밥을 반 공기만 담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아주 조금만 내 그릇에 덜었다. 김국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더치페이에 따라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의 원가만 부담한다. 이 반찬들, 내가 먹은 부분은 대략 3,000원 정도의 가치라고 추산했다. 돈은 월말에 함께 정산하기로 했다. 나는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침실 문 앞으로 가서 문틀에 기댄 채 느긋하게 내 3,000원짜리 더치페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식탁 옆에서는 박지훈이 혼자 가득 찬 밥상을 앞에 두고 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냉담하고 거리감 있는 모습, 한때 따뜻한 기대로 가득 찼던 이 신혼집이 지금은 합숙소처럼 차가워진 것을 보며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그릇을 비우고 그릇과 수저를 씻어 내 전용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여전히 식탁 앞에 굳어있는 박지훈을 보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저는 다 먹었어요. 오늘 저녁 설거지는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요리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는 건가요?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빨리 정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집안 식재료 구매는 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면 미리 목록과 예산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구매를 책임지도록 하죠. 말을 마치고 나는 침실로 돌아가 다시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문의 간격이 그 어떤 자물쇠보다도 견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문 밖에서는 한참 후에 박지훈이 그릇을 치우는 다소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 소리와 희미하게 억눌린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을 꺼내 박씨 집안 더치페 이 생활장부라는 이름의 앱에 진지하게 한 줄을 기록했다. 날짜 5월 5일 항목 저녁 식사 분담 금액 3 0원 지불 대기. 이 기록을 보며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더치페이 저녁 식사 체험은 양호했다. 마지막 일격 더치페이 생활은 정밀하지만 차가운 기계처럼 나의 의도적인 유지하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갔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내가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했다. 식사는 가정공동 구매로 명확히 하고 사전에 분담을 확인한 식재료가 아니면 나는 일절 스스로 해결했다. 나는 작은 냉장고와 전기밥솥을 사서 침실 구석에 두었다. 아침은 우유와 빵,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 저녁은 때로는 밖에서 먹거나 때로는 라면이나 냉동 만두를 끓여 먹었다. 깔끔하고 박씨 집안의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도 차지하지 않았다. 가사 노동에 관해서는 상세한 당번표 초안을 만들어 냉장고에 붙였다. 월, 수, 금은 박지훈이 담당 요리, 설거지, 바닥 청소 포함, 화, 목, 토는 내가 담당했다. 일요일은 외식하거나 함께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에게는 연장자이자 어른이시므로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친절하게 명시했다. 이 당번표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완전히 불을 지폈다. 아들에게 부엌일을 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불효막심한 일이었다.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슬비, 너 지훈이를 혹사시킬 셈이야? 걔가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든데 네가 아내로서 집안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는 평온하게 반박했다. 어머님 노동에 따른 분배,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적게 일하면 적게 얻고 일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더치페이 정신의 연장선이에요. 지훈 씨가 회사 일로 힘들면 저도 똑같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더치페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평등하다는 의미이니 가사 노동의 기여도 마땅히 평등해야죠. 지훈 씨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몫을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공동자금으로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은 삼자 분담해야 하고요. 삼자 분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돈까지 내서 너희를 모시라고?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돈도 내지 않고 서비스도 받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셔도 돼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시어머니는 이 논리에 말문이 막혀 화를 박지훈에게 풀었다. 멍청하다, 아내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며 박지훈은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며칠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그 집의 분위기는 빙점까지 떨어졌다. 더치페이 장부에 대한 필요한 대화를 제외하고 나는 그들과 거의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나를 보는 눈빛은 처음에 분노와 계산에서 점차 불만과 알아채기 힘든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쉽기 힘든 뼈다귀인지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는 약 일주일간 지속되었다. 마침내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결심을 한 듯했다. 내가 도서관에 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집에 그들과 마주하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것을 선호했다. 문 앞을 막아섰다. 얼굴에는 울상보다 더 보기 힘든 상냥한 미소를 억지로 짓고 있었다. 슬비야, 나가니? 그녀는 할 말 없이 말을 걸었다. 네, 어머님, 도서관에 책 좀 보러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말투는 서먹했다. 그래, 일이 좀 있어서. 너희 결혼한 지도 일주일이 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신행으로 친정에 가야지. 내 부모님도 널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오늘 지훈이 데리고 친정에 한번 다녀오지 그러니. 신행?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구나. 이 지역 풍습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후 며칠 내에 신랑과 함께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그 소동 때문에 나는 다음 날 바로 재산 공증을 받으러 갔고 이 일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이 일을 다시 꺼내는 목적은 뻔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고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 알려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이 나서서 나에게 대국을 생각해서 더치페이를 포기하고 그녀에게 굴복하라고 설득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이미 예상했고 부모님과도 미리 상의해 두었다. 우리 부모님은 전통적이시지만 딸을 더 아끼시는 분들이었다. 내 사정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당장 박씨 집안에 따지러 가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말리셨다. 어머니는 슬비가 잘했다. 그 집안 사람들 못됐다.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하셨다. 걱정 마라. 엄마 아빠는 영원히 내 편이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 제안을 듣고 나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마침 부모님께 박씨 집안의 민낯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나는 얼굴에 적절한 약간의 망설임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신행이요. 네, 한번 가봐야죠. 그런데 어머님, 이것도 가족 활동에 포함되나요? 그럼 오가는 차비랑 부모님께 드릴 선물 같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 공동경비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각자 부담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녀는 내가 신행 비용까지 더치페이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분노를 억누르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했다. 그건 당연히 공동경비지. 어떻게 너 혼자 내게 하겠니? 아, 공동경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예산을 짜보죠. 택시로 오가면 대략 5만 원, 부모님께 드릴 과일이나 영양제는 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죠? 총 20만 원. 더치페이 하면 저와 지훈 씨가 각각 10만 원씩 부담하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어른이시니 분담 안 하셔도 되고요. 20만 원은 우리 가정 더치페이 통장에서 지출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지훈 씨에게 청구할까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재빨리 사려 깊게 덧붙였다. 물론 어머님께서 이게 저와 지훈 씨의 사적인 감정교류 비용이라 공동 자금을 쓰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부담해도 돼요. 저는 문제 없어요. 완전히 가정결의를 준수할게요. 공동경비. 공동자금으로 처리해. 시어머니는 거의 이를 갈며 이 몇 마디를 뱉어냈다. 그녀는 내가 또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 일단 나를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네, 어머님. 나는 만족스럽게 휴대폰을 거두며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지훈 씨에게 말해서 곧 출발할게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미소는 차갑게 식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우리 부모님을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려 하다니. 김미숙, 당신은 아마 모를 거야. 내가 바로 이날을 기다렸다는 것을. 마침 우리 부모님께 그들이 아끼는 딸이 어떤 똑똑한 아들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계산적인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지 보여드릴 좋은 기회야. 오늘의 이 신행은 결코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첩.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박지훈은 영혼을 잃은 조각상처럼 뒷좌석에 주저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장모님의 그 온화해 보이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이웃 아주머니의 그 탐색하는 듯한 눈빛은 더욱 가시처럼 밝혀 그를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신행이라는 이 연극은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다. 부모님의 태도는 명확하고 강경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던 시어머니의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이제 압력은 완전히 박씨 집안 모자에게로 돌아갔다. 집문을 열자 낮은 기압이 얼굴을 덮쳤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거실 소파 주좌석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먹물을 떨어뜨릴 듯 어두웠다. 분명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이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특히 박지훈의 그 넋 나간 싸움에서 진 닭 같은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순간 두 자루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먼저 아들을 하나니 쏘아보고 그 다음 내게 단단히 고정되었다.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나는 희미하게 응하고 주방으로 가물을 한 잔 따랐다. 그녀가 만들어낸 삼당회심 같은 긴장된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했다. 나의 무시는 분명 그녀를 더욱 격분시켰다. 이슬비, 거기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물컵을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주방 문틀에 기댄 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느긋하게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일이 있냐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일이 있냐고 물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박지훈을 가리켰다. 목소리가 격분으로 날카롭게 떨렸다. 지훈이 좀 봐. 얘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너희 신행 가서 고문이라도 당하고 왔니? 내 부모님이 도대체 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혀놨어.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약간의 의아함을 담았다. 어머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신행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그냥 사는 얘기나 하고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뿐이에요. 지훈 씨가 왜 저러는지는 아마 우리 부모님이 더치페이 얘기를 물어보셔서 그런 생활 방식이 좀 새롭고 이해가 안 가신다고 몇 마디 더 물어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훈 씨가 아마 설명하기 좀 곤란했던 모양이죠. 나는 가볍게 핵심을 더치페이 자체로 돌렸다. 역시 더치페이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보기 흉해졌다. 마치 목이 졸린 사람 같았다. 더치페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유난 떨면서 그깟 공증이니 신탁이니 하러 가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리며 물을 흐리려 했다. 나는 웃었다. 차갑고 조롱 섞인 웃음이었다. 어머님, 그 논리는 참 재밌네요. 제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했나요? 제가 신혼 첫날 밤에 어머님 아들을 쫓아다니며 결혼식 분담금을 요구했나요? 어떻게 이제 와서 제가 유난 떤 게 되는 거죠? 제가 공증과 신탁을 한 건 어머님의 요청에 부응해서 더치페이를 철저히 실행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어떻게 저를 탓하세요? 너 궤변 늘어놓지 마. 시어머니는 내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박지훈에게로 돌아섰다. 모든 분노와 실망을 쏟아부었다. 지훈아, 이 쓸모없는 놈아, 너 말 좀 해봐. 내 마누라가 내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너 아직도 남자 맞니? 내가 힘들게 너 키운 게 이렇게 무능하게 살라고 그런 줄 알아? 연이은 자극과 어머니의 모욕은 마침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계속 침묵하던 박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붕괴와 절망이 뒤섞인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야수 같은 낮은 외침을 터뜨렸다. 그만 좀 해요.
이 외침에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얼어붙었고 나도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박지우는 온몸을 떨며 예고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시어머니를 가리켰다가 나를 가리켰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은 두서가 없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엄마가 더치페이 하자고 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그 2,500만 원 받아오라고 시켰잖아요. 이제 어떡해요. 슬비는 우리랑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고 장인 장모님은 나를 무시하고 이웃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 집 이 집 같지가 않아. 나 이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그는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압박감, 부끄러움, 무력감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폭발과 비난에 충격을 받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과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행동이 아들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이 모자 갈등의 드라마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박지훈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나는 앞으로 다가가 휴지통에서 휴지 몇 장을 뽑아 그에게 건넸다. 말투는 평온하다 못해 잔인했다. 지훈 씨, 우는 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더치페이는 당신들 공동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으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고 있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지극히 성실하고 이 가정을 위하는 듯한 말투로 나의 선의의 조언을 건넸다. 어머님, 제가 보니 지훈 씨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까봐 걱정돼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더치페이라는 결정을 다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깟 명명백백함 때문에 지훈 씨를 망가뜨리고 이 가정을 완전히 깨뜨린다면 그건 득보다 실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급격히 수축하는 동공을 보며 느긋하게 덧붙였다. 물론 어머님께서 계속 더치페이를 고집하신다면 저도 절대적으로 협조할게요. 다만 앞으로는 아마 지훈 씨가 더 많은 심리적 압박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어쨌든 밖의 소문은 주로 더치페이에 동의한 남편인 그를 향할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넉나간 시어머니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내 물컵을 들고 침실로 돌아갔다. 문을 닫기 전 나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한 길고 긴 흐느낌 소리를 내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나는 나의 그 선의의 조언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곳, 즉 그녀의 아들과 이 가정의 표면적인 완결성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기묘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박지우는 병가를 내고 방에 틀어박혔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마치 불안한 맹수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버티자니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이 교착 상태는 사흘째 밤에 깨졌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히스테리적인 분노는 사라지고 억지로 태연한 척하는 허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슬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얘기요?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나왔나요? 나는 일부러 더치페이 얘기를 꺼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시어머니는 뺨 근육을 실룩거리더니 억지로 화를 누르고 뒤틀린 미소를 지었다. 슬비야, 지난 일은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게. 더치페이 확실히 좀 아니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렇게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없었어.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더치페이는 어머님과 지훈 씨 공동의 결정이었고 우리 집안의 원칙이자 선진적인 개념이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저는 준수할 의향이 있어요. 내가 기름 한 방울 먹지 않자 시어머니는 인내심이 거의 바닥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슬비야, 엄마랑 그만 고집부려. 엄마가 잘못했다니까. 그 2,500만 원도 원래 지훈이가 철없이 군 거고 엄마가 이미 혼냈어. 더치페이 이제부터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응.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내가 여전히 무표정하자 그녀가 생각하는 필살기를 던졌다. 말투에는 알아채기 힘든 유혹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네가 그 신탁이라는 거 취소하고 그 오피스텔도 그냥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우리 앞으로 돈 다 합쳐서 엄마가 너희를 위해 관리해 줄게. 너희 작은 살림 내가 틀림없이 잘 꾸려줄게. 엄마는 경험이 많잖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나는 거의 그녀에게 박수를 쳐줄 뻔했다.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분을 상하게 한 최종 목적이 결국 여기 있었구나.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내 혼전 재산을 탐낸 것이었다. 신탁을 취소하고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자신이 우리를 위해 관리해준다니 참 듣기 좋은 말이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보장을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가족 공동재산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나는 그녀의 그 영리함과 탐욕이 번뜩이는 눈을 보며 끝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계산하고 빈손으로 큰 것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얼굴에 극도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신탁을 취소하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에요. 법률 문서에 서명하고 효력이 발생한 거라서 취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 제게 주신 예단이고 제 혼전 재산이에요. 원래부터 지훈 씨랑 우리 집안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전에 더치페이 한 것도 당신 것, 내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머님 지금 왜 다시 합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좀 곤란한데요. 내 말투는 순진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가득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시어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마침내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코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슬비, 너 호의를 베풀어주니 권리인 줄 아는구나. 무슨 취소 불가능?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변호사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안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면 되잖아. 너 꼭 그깟 돈에 그렇게 집착해야겠어? 내 눈에는 이 집이 남편인 지훈이가 보이기는 하니 나는 그녀의 분노의 찬모습을 보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웃음 속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네요. 그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계약서예요. 그리고 그깟 돈이 아니라 제 부모님이 제 미래를 위해 주신 보장이고요. 이 집, 이 남편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미소를 거두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먼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건 당신들이고 먼저 남편 자격이 없게 행동한 건 박지훈 씨예요. 이제 와서 계산이 틀어지고 아들이 미쳐가니까 그제야 한 가족을 찾으시네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 시어머니는 내 말에 온몸을 떨며 막말을 퍼부었다. 좋아, 이슬비, 너 독하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엄마로서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 지훈이 시켜서 너랑 이혼시킬 거야. 너처럼 돈밖에 모르고 시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여자는 우리 박씨 집안에 필요 없어. 이혼?
나는 마치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가볍게 웃었다. 좋아요. 지훈 씨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이혼 얘기를 꺼내시기 전에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분 찾아가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거실 테이블로 가서 서랍에서 혼전재산 공증서와 신탁 계약서 사본을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가볍게 놓았다. 똑똑히 보세요. 어머님, 이건 제 혼전재산 공증서예요. 제 모든 개인 자산이 명시되어 있죠. 이건 제 취소 불가능한 가족 신탁 계약서고요. 여기에는 신탁 자산이 제 개인 재산과 독립적이며 부부 공동 재산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즉, 이혼하더라도 박지훈 씨는 한 푼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몸을 숙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이 가빠진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한쪽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신혼 첫날 밤 아내에게 더치페이를 강요하고 결혼식 비용을 요구하거나 아내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한 경우 과실 없는 쪽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판사는 공동재산 분할 시 이를 참작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재 유일한 공동재산은 이 낡은 아파트뿐인데 그것도 어머님 명의잖아요. 설령 분할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도 남을까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고 몸은 휘청거렸다. 나는 몸을 일으켜 완전히 무너진 그녀의 모습을 냉담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충고를 건넸다. 그러니 어머님, 다시는 제 돈을 계산할 생각 마세요. 그리고 이혼으로 저를 위협하지도 마시고요. 그 신탁, 어머님은 평생 손댈 생각 마세요. 이 결혼을 계속할지, 어떻게 계속할지, 결정권은 이제 제 손에 있어요. 당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면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속은 뼛속까지 더치페이인 가정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깨끗하게 갈라서서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을지. 말을 마치고 나는 잿빛 얼굴로 굳어있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갔다. 문 밖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휘두른 법이라는 철권이 김미숙 여사의 마지막 환상과 발버둥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에필로그, 새로운 규칙. 거실의 죽음 같은 정적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침실 문 뒤에 기댄 채 평온한 내 심장 박동 소리와 문 밖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거칠고 불규칙하다가 마침내 힘없는 흐느낌으로 변하는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혹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폐허만 남은 죽음 같은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침실을 나서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지 않았다. 더치페이의 철저한 실행은 마침내 이 집의 표면적인 온정의 가식마저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상관없었다. 내 작은 냉장고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 조용히 먹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박지훈의 방문이 열렸다. 그가 나왔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지만 눈빛에는 기묘한 맑음, 마치 큰 꿈에서 깨어난 듯한 고통스러운 맑음이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유난히 명확했다. 슬비야, 미안해. 이 세 글자는 우비 무거웠다. 이전처럼 억지로 내뱉는 사과가 아니라 깊은 반성과 통안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는 너무 가벼워서 신혼 첫날 밤에 상처를 지울 수도 그동안 쌓인 간극을 메울 수도 없었다. 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어제 너랑 엄마가 한 말 다 들었어. 내가 멍청했어. 내가 한심했고
마마보이였어. 내가 우리 결혼을 이렇게 만들었어. 더치페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엄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더더욱 너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다. 그 신탁, 취소하지 마. 그건 내 거야. 원래부터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집안 생활비는 앞으로 내가 다 낼게. 네가 싫다면. 그냥 각자 관리해도 되지만 다시는 너랑 더치페이 안 할 거야. 엄마랑은 내가 얘기할게. 이 집에 네가 아직 남아있고 싶다면 앞으로는 네가 결정해. 그는 말을 마치고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긴장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고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여워 보였다. 그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지만 결국 왔다. 나에게, 그리고 이 잔혹한 현실에 억지로 떠밀려 나온 깨달음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온했다. 원망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사실을 진술하는 냉정한 뿐이었다. 박지훈 씨, 잘못을 깨닫는 건 첫걸음이지만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집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꾸려나가야 하는 곳이야.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신의 과제야. 당신이 정말로 젖을 떼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길 바라. 전령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단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결혼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더치페이 여부가 아니라 당신의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 있어. 이 집이 나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에 나는 지켜볼 거야. 관찰 기간은 무기한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 박지훈이 그 자리에 서서 내 말을 곱씹고 방금 큰 충격을 받은 그의 어머니와 홀로 마주하게 될 것을 알았다. 이후 집안은 조용히 변화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나를 피했다. 그녀가 차린 밥상에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내 몫을 조용히 냄비에 남겨두었다. 박지훈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았고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리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와 대화를 시도했다. 나는 대부분 담담하게 응대했다. 거부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다. 상처로 생긴 균열은 시간과 행동으로 메워야 한다. 일주일 후 나는 시어머니가 보낸 택배를 받았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슬비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크게 잘못했어. 더치페이는 정신 나간 짓이었고 네 돈을 탐낸 건 더더욱 나쁘끄러운 일이다. 이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다. 2,500만 원은 내 결혼식 비용 돌려주는 거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 보상과 사과의 마음이다. 지훈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렴. 이 집은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관여하지 않으마. 나는 조만간 고향에 내려가 좀 지내려고 한다. 나는 편지와 통장을 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굴복이자 양보일 것이다. 저녁에 나는 편지를 박지훈에게 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마 후 주말 저녁 박지훈이 서툴게 저녁을 차린 후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슬비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 반지가 있었다. 결혼 반지는 안 좋은 기억으로 가득하니까 버리든가 치워버리자. 이건 내 2달치 월급이랑 보너스로 산 거야. 깨끗하게. 지금 내가 약속할 자격은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남은 평생 동안 내게 빚진 것들 하나씩 갚아나가게 해줘. 우리 신혼여행 가자. 딱 우리 둘이서. 여기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때? 나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반지를 보고
그의 눈에 담긴 간절한 애원과 새로운 결심을 보았다. 나는 바로 반지를 받지 않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반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긴장으로 차가워진 그의 손을 가볍게 잡기 위해서였다. 반지는 일단 놔둬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려는 순간 덧붙였다. 신혼여행은 고려해 볼 만하네요. 하지만 목적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행 경비, 더치페이는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전부 내는 걸로. 박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거대한 희열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가 메었다. 좋아, 좋아. 네가 정해. 다 내 말 들을게. 내가 다 낼게. 앞으로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사탕을 얻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를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의 냉철함, 이성,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반격으로 이 집에서 나 자신의 존엄과 발언권을 쟁취했다. 더치페이라는 이 황당한 소동은 시어머니의 완전한 패배와 남편의 강제적인 성장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 이슬비는 더 이상 신혼 첫날 밤에 마음대로 휘둘리던 어린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독립적인 재산과 인격을 가지고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세운 이 집의 여주인이다. 이 결혼은 어쩌면 아직 구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단, 영원히 나의 규칙대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